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고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서원 시를 준비했습니다. 24살의 나이에 우상의 파괴를 발표하며 한국 문단에 커다란 충격을 일으키며 등장한 이래 평론가, 문화기획자, 문화부 장관, 교수 등 각 분야에서 특별한 업적을 남기셨던 한국의 대표지성 고 이어령 선생님이 마지막 서원을 기록한 책 다시 한번 날개 하소서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 이어지는데요. 틀 속에 갇힌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깨어나 새로운 생각으로의 전환을 도와주기 위해 글을 쓰셨다는 이어령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동안 당연스레 생각하던 굳어진 프레임에 갇혀있던 자신을 자각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4년 전 선생이 지으신 날개 하소서라는 시에 선생의 구술 해설을 입혀 서문을 완성했고 거기에 더해 출판사의 사정으로 묵혀두었던 13가지 생각에 대한 원고를 더해서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고 합니다. 도서출판 성한당에서 아크나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10권의 도서를 증정해 주셨습니다. 구독자 10분을 추첨해서 도서를 보내드릴 텐데요. 영상 아래 설명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설문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도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격변하는 혼란의 시기 속에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고 이어령 선생의 글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광부들은 어두운 지하경에서 광석을 캔다. 그 중에는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보석들도 있다. 땅속에 묻혀 있을 때엔 잡석과 다름이 없는 것들이다. 땅 밖으로 나왔을 때만이 비로소 보석들은 다른 돌과 구별된다.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생각을 캐낸다는 뜻이다. 깊이 생각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심사숙고라는 말에도 깊을 심자가 들어있다. 누구나 마음속에 생각의 보석을 지니고 있다. 다만 캐내지 않기 때문에 잠들어 있을 뿐이다. 아직도 우리 교육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생각이나 능력을 밖으로 캐내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어떤 이념들을 머리와 가슴 속에 주입시키는 경우가 많다. 교육이 아니라 세뇌작용이다. 매일 아침 궁성요배, 일본 천황이 있는 도쿄를 향해 절을 하는 행위를 하고 한국 신민의 맹서를 소리 높여 외치며 자란 나의 소년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위 눌릴 때가 있다. 그런데 일제에서 해방된 지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엔 자유로운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이분화된 흑백 논리에 덫에 치인 사람들이다. 사지가 묶여있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생각에 갇혀있는 답답함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를 가둔 사면의 벽을 인식하고 그것을 부수고 나오는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는 1인극이 되기 어렵다. 사고가 틀 속에 갇혀 있음을 깨달으려면 남이 도와줘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그런 목적으로 쓰인 글이다. 벽을 넘는 방법, 360도 열린 초원에서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어두운 지하경으로 들어가 남들이 지금껏 보지 못한 빛의 원석을 캐내는 연장. 그런 일을 돕기 위해서 이 작은 책을 엮게 된 것이다. 그래서 책 이름도 그냥 생각이라고 달았었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라는 단어의 앞과 뒤에 여러 가지 말들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고의 자유 아니겠는가? 우물에 빠진 당나귀처럼 나무의 한 가운데를 톱으로 자르면 동심원의 나이테 무늬가 나타난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이 장작을 팰 때처럼 나무를 세워놓고 자르면 그 동그라미들은 온데간데 없고
물결처럼 흐르는 나뭇결의 곡선 모양만 보일 것이다. 대나무로 죽창을 만들 때처럼 사선으로 비스듬히 쳐보면 동그라미도 줄무늬도 아닌 타원형 파문이 생겨난다. 같은 통나무인데도 자르는 방식에 따라 이렇게 전혀 다른 무늬가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네 삶의 무늬도 그와 같이 변한다. 슬픔이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가난이 풍요로 바뀌기도 한다. 나의 운명, 나의 가정, 그리고 사랑과 사업, 그 이념이나 나의 조국, 그 모든 것이 통나무를 자를 때처럼 다르게 변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내 삶의 통나무를 잘라보고 찍어보고 깎아보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나라로 들어가는 통과사증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의 몸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적은 영양분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너무 많은 영양분을 섭취했을 땐 그것을 처리하는 장치와 방도를 모른다. 그 바람에 비만증이나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같은 성인병이 나타나게 된다. 뽀빠이 같은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원천인 시금치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결석에 걸리게 된다. 사람 몸만 그런 것은 아니다. 핸드백을 열어보면 안다. 서랍을 열어보면 안다. 호주머니를 뒤져보거나 신발장이나 옷장을 뒤져봐도 알 수 있다. 이미 용도가 폐기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것들이 쓰레기나 다름없이 보관되어 있다. 그 중에는 아주 오래전에 잊힌 물건들이 치매에 걸린 노인처럼 누워있기도 한다. 아이들 물건일수록 버릴 것이 많다. 손과 발이 커지니 작아진 신발이나 장갑도 생겨난다. 키가 자라니 맞지 않는 옷들이 널려있게 된다. 생각도 자라니 어제 읽던 책이나 오늘 갖고 놀던 장난감도 넝마처럼 쌓이게 된다. 버려야 한다. 우리도 아이처럼 매일 자란다. 그러니 조금 전까지 통했던 상식과 지식들이 쓸모없는 것으로 변한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고정관념들, 집념이나 원한도 모두 버려야 한다. 지식도 영양분처럼 넘쳐날 때가 더 위험한 법이다. 샘물은 퍼 써야만 새 물이 고인다. 고여있는 지식도 퍼내야 새로운 생각이 새살처럼 돋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쓸모없는 우물도 파묻으려고 했던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파묻기 위해 제각기 삽을 가져와서 흙을 파 우물을 메워갔다. 당나귀는 더욱더 울부짖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고 털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래서 발밑에 흙이 쌓이게 되고 당나귀는 그 흙더미를 타고 점점 높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 했던 흙을 이용해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정말 그렇다. 사람들이 자신을 매장하기 위해 던진 비방과 모함과 굴욕의 흙이 오히려 자신을 살린다. 남이 진흙을 던질 때 그것을 털어버려서 자신이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영혼의 발판으로 만든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공경의 우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맞게 된다. 뒤집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삶에는 거꾸로 된 거울 뒤 같은 세상이 있다. 불행이 행이 되고 행이 불행이 되는 세옹지마의 변화가 있다. 우물 속같이 절망의 극한 속에서 불행을 이용하여 행운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있다. 우물에 빠진 당나귀처럼 남들이 나를 해칠지라도 두려워 말 일이다.
한때 인터넷에서 한창 영문으로 떠돌던 이 한편의 우화는 나를 음해하는 진흙이 나를 구해주는 기적의 사다리가 된다는 것, 영혼이 높아지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당신은 정말 거북선을 아는가? 백꽃 계집의 큰 배움집. 이것은 한글 전용 문제로 세상이 한창 시끄럽던 때 유행했던 말이다. 물론 이화여자대학교를 순수한 우리말로 옮겨놓은 이름이다. 공처가를 아내 무섬쟁이라고 부르고 전화기를 번갯불 딱따구리라고 부르자는 농담 같은 말들이 진지하게 국어 순화의 공식 기구를 통해 제시되던 때이니만큼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해묵은 이슈이지만 학교를 배움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백꽃 계집애 라는 말이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귀에 거슬린다면 백꽃 아가씨로 고쳐 부를 수 있지만 학교를 배움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감 문제에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는 배울 학, 가르칠 교가 합쳐진 말로 문자 그대로 배우고 가르치는 곳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학교는 가르치는 선생과 배우는 학생의 쌍방을 다 같이 아우르는 통합적 개념을 나타낸다. 학교는 가르치는 선생과 배우는 학생의 두 날개가 있어야만 비로소 비상을 할 수 있는 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움집이라고 옮기면 배우는 날개만 남기고 가르치는 날개를 떼어버리는 결과가 되고 만다. 자기와 다른 쪽 날개를 가진 새를 발견하여 짝을 이룰 때까지는 하늘을 날 수 없다는 전설의 새, 비익조가 되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그것은 한글 전용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육 철학과 그 방법에 속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아무리 배우고 가르치는 쪽 입장을 다 같이 아우르고 조화시키려고 해도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어느 쪽 하나를 제거해버리거나 하는 것은 인간이 빠지게 되는 편향성이다. 그래서 학교라는 말은 선생, 학생을 다 같이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은 학실이 아니라 교실에서, 그리고 학과서가 아니라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두말할 것 없이 교실은 가르치는 방이다. 그리고 교과서는 가르치는 책이다. 모두 선생의 입장에서 붙여진 일방적인 이름이다. 그렇다고 학생의 입장에서 교실과 교과서를 학실, 학과서로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가르치는 쪽에서 배우는 쪽으로 입장을 옮겨도 여전히 학교는 날지 못하는 비익조의 운명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처럼 쌍방을 통합하고 아우르는 것으로 그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내려면 학교실, 교학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야 하고 또 그런 교육 철학이나 사고 영역의 혁명이 일어나야만 한다. 교육 공간에 붙여진 말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교육 내용도 마찬가지로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이런 교실, 이런 교과서에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어깨너머로 슬쩍 보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인치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배우지 않고 자라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5천만 명 예외 없이, 아니, 남북 다 합쳐 8천만 명의 한국인 모두가 거북선을 배웠지만 그 거북선과 싸운 일본배에 대해서는 가르치거나 배운 적이 거의 없을 것이다. 교육이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행위인 것처럼 전쟁 역시 양쪽 군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 속담처럼 모든 승부는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만 결판난다. 전쟁은 실체론이 아니다. 상대적 원리에 의해 생성되는 관계론인 것이다. 가위바위보처럼 상대방이 무엇을 내느냐에 따라 나의 주먹이 결정된다.
주먹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가위를 내면 이기고 거꾸로 보자기를 내면 진다. 못을 보면 그것을 박는 망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이 가듯 일본 배를 보면 그것을 친 거북선이 어떤 것이었는지 자연히 그 특성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약 거북선과 대적한 일본의 아타케 부네와 세키 부네라는 군선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고 배웠더라면 300~400년 바닷속을 뒤져 그 잔해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거북선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지 모른다. 아타케 부네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 군함 중에서 가장 큰 배이고 작은 것은 세키 부네라고 불렀다. 아타케는 한자 의미 그대로 매우 튼튼하고 안전하다라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 지명 안택포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다. 아타케는 이세형과 후다나리형 두 종류가 있는데 이세형은 한국의 전통 배처럼 뱃머리가 평평하고 후다나리형은 뾰족한 구조로 된 것이 특징이다. 아타케 부네는 무로마치 시대 후기에서 에도 시대 초기까지 일본에서 널리 사용된 군선 가운데 하나다. 몸집이 크고 중후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지만 전투 시 수십에서 수백 명의 전투원들이 탈 수 있었다. 큰 것은 길이가 50m 이상, 폭이 10m가 넘는 거대한 배인데 구키 요시다카가 타고 온 아타케 부네는 한국에서 니혼마루라고 불리며 개체를 자랑했다. 원래 아타케 부네는 견명선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작은 것은 쌀 500석에서 큰 것은 1000석 이상까지 실을 수 있는 배이다. 큰 아타케는 2층에서 4층까지 누각이 세워져 있어 해상의 성이라고까지 말해졌다. 일본의 해군 전술은 왜구들의 전법을 모델로 한다. 원래 해적은 화공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불이 나서 타버리거나 침몰하면 빼앗아온 물건도 공연불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어리석은 해적이라고 할지라도 상대편 배에 올라타 납포하는 전략을 쓴다. 해적이 아니라고 해도 육전에 능한 군대들은 모두 근접전으로 상대편 배에 올라 싸우려고 한다. 로마가 카르타고 해전을 할 때 까마귀라고 부르는 기상천외한 신병기를 사용한 것도 적선에 올라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해적이나 로마군 같이 전술을 이용해 한국의 배를 치려고 한 것이 바로 임진왜란 때의 해적전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일본 수군의 전술이요, 그 배였다. 일본의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의 해전 전법이 어떤 것인지는 환상처럼 전해져 오는 거북선보다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영주들에게 만들게 한 아타케나 세키 전선의 기능과 그 구조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일본 사학자 가다노 스기오의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소설 수준의 자료만으로도 거북선을 일본의 배의 관계 문맥으로 새롭게 읽을 수 있다. 일본의 중형 전투선은 두꺼운 합판을 우물 정자 모양으로 쌓아 올려 그 위에 지휘탑을 설치하였다. 그뿐 아니라 측면에는 두께 2~3촌 정도의 논나무과와 무궁화과 나무의 합판을 줄지어 세워놓았다. 두께 8cm, 길이 1.5m 정도의 합판을 배의 측면에 둘러놓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방패판이라고 하여 적의 화살이나 탄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다. 이 방패판에는 총포나 석궁을 쏘기 위한 구멍을 만들어 놓았고 그 하단부는 바깥쪽으로부터 경첩을 이용해 고정시켜 놓았다. 즉, 이 방패벽은 배의 바깥쪽으로 넘어지게 되는 구조로 적의 배와 근접전을 할 경우 그 방패벽이 적선으로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고안해 놓은 것이다. 다른 것은 무시하고 강조한 부분만 읽어봐도 어째서 이순신 장군이 나대용을 시켜
종전의 판옥선을 급히 거북선으로 개조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아타케나 세키 같은 중형 전투선에 설치한 경첩을 단 두꺼운 판자벽은 앞에서 말한 로마 군대에 단 까마귀의 신병기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다. 시오노 나나미의 증언을 들어보자. 까마귀는 항해 중에는 뱃머리와 가장 가까운 돛대에 로프로 고정되어 있는 일종의 잔교다. 뱃머리부터 적선에 접근하면 돛대에서 풀려난 까마귀는 적선 가판으로 떨어진다. 까마귀 끝에 붙여놓은 날카로운 철제 갈고리가 낙하할 때의 힘으로 가판에 꽂혀 고정된다. 로마 병사들은 그 다리를 통해 적선으로 물밀듯 쏟아져 들어간다. 항해술에 자신이 없는 로마인들은 이 까마귀를 이용하여 해상 전투를 육상 전투로 바꾸려고 생각한 것이다. 이순신의 승리는 소프트웨어의 승리.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이순신 장군과 대적한 일본 장수 구키 요시다카가 이끄는 일본 수군들은 카르타고와 싸웠던 로마 군대처럼 해상 전투를 육상 전투로 바꾸려고 한 것이다. 경첩이 달린 아타케의 판자벽들은 로마 군선에 장치된 까마귀처럼 상대방에게 접근하면 다리로 바뀐다. 들판에서의 칼싸움에 능한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물 위에서는 약하나 상대방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천하무적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들을 배 위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한다면 아타케의 상륙전처럼 경첩 달린 그 판자벽의 다리를 무력하게 한다면 그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만다. 그것이 바로 외병이 등선하지 못하도록 판옥선에 철첨, 쇠꼬챙이가 박힌 귀감 모양의 뚜껑을 덮은 거북선이었던 셈이다. 거북선을 처음 본 외병들이 배 위에 오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혼란 끝에 자멸하는 장면이 일본 측 기록들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일본 배에 대해서는 이미 신숙주의 자세한 보고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서 이순신 장군은 일본 배와 그들의 외구식 전법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일본 배는 근해에서만 돌아다니는 선박이어서 원래부터 선체가 약했을 뿐만 아니라 배의 외벽 부분을 만들 때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한 부분에 마키하다라는 것을 방수제 대신 끼워 넣어 외부의 충격에 약한 허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묵직한 우리 배, 특히 거북선이 당격하면 금방 선체가 깨져 침몰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임진왜란 때의 일본 배와 그 전략을 알게 되면 거북선은 일본의 근접전을 피하는 방패 역할과 동시에 노토리 전법, 즉 배를 상대방 배에 가까이 붙인 다음 상대방 배에 올라타 싸우는 전법을 역이용해서 공격하는 날카로운 창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거북선의 하드웨어적 발명보다 왜군의 전법에 대응한 소프트웨어의 전술적 산물이며 그 승리라 볼 수 있다. 거북선을 실체론으로 보지 않고 관계론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면 새로운 사실들, 진정한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 드러난다. 거북선의 발명가로서의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전술 전략가로서의 이순신 장군,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승리로 새로운 전쟁의 의미가 떠오른다.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은 우리에게 거북선을 발명한 과학자로서, 백의 종군한 애국애족의 성웅으로서, 그리고 시조 시인이요 난중일기를 쓴 문사로서 다양하게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통해 진정 배워야 할 것은 실체론적 사고를 관계론적 사고로, 하드웨어적 발명을 소프트웨어적 발견으로 그 생각을 바꿔나가는 것이다.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원수가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칠 때 사용했다는 T형 전법은 다름 아닌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격파한 하객진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쉽게 말해
적함이 좁은 해협을 지나기 위해 일렬종대로 들어올 때 그 앞에서 횡대로 맞서 공격하면 아무리 적함의 수가 많아도 소수의 배로 적선을 격파할 수 있다는 전술이다. 양측 함대가 T자 모양으로 대치해 싸우기 때문에 아군이 5척이고 상대가 20척이라고 해도 하객진 대형의 T형 전법을 쓰면 5대 20이 아니라 5대 1로 전세가 바뀌게 된다. 도고 원수가 발틱 함대를 격파하고 영국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일본의 넬슨이요 이순신이라고 칭송했다. 그러나 도고가 전첩 축하의 자리에서 어째서 다음과 같은 답사를 했는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몰랐을 것이다. 불초 도고는 혹은 넬슨 제독에 비유되고 혹은 이순신 장군에 비견하여 칭찬받고 있지만 그것은 분에 넘치는 광영입니다. 더욱이 넬슨은 몰라도 이순신 장군과 비교되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불초 도고 같은 존재는 이순신의 발밑에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눈물이 나오는 대목이다. 도고의 진솔한 고백이나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다. 거북선이나 하객진은 이순신 장군 개인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슬기요. 한국인의 철학의 틀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도고가 그의 발밑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한 이순신 장군의 위대성은 바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틀이 한국 문화 깊숙이 박혀있는 상대성의 원리, 그리고 관계론적 사고의 틀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대성 원리 그리고 관계론적 사고의 틀. 토박이 우리말을 보면 안다. 세계 어느 나라 말보다 쌍방향성이나 상대적 대립물을 한데 어우르는 통합력을 나타내주는 말이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이들에게 어머니 어디 가셨니? 라고 한번 물어보라. 같은 아시아 사람이라도 일본 아이는 외출했다고 할 것이고 중국 아이는 출문 혹은 출외, 출거라고 할 것이다. 오로지 우리 아이들만이 나들이 가셨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나들이는 나가고 들어가는 것의 준말이다. 다른 아이들은 일방통행적인 것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머니가 들어오기도 전에 나가고 들어왔다고 겹시각으로 말한다. 또 하나의 예로 서랍이라는 말도 어느 나라에서나 모두 빼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영어의 드로어가 그렇고 일본의 히키다시가 그렇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서랍을 밀어낸다는 뜻으로 추체라고 한다. 우리만 빼고 닫는 서랍의 쌍방향성, 그래서 빼다지라고 한다. 그런데 어쩌다 우리는 학교를 배움집이라고 하는 것이 순우리말이요 순수한 우리 생각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여기게 되었는가. 거북선을 가르치고 배우면서도 그와 싸운 일본배에 대해선 가르치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 실체론에서 관계론으로 다시 생각을 바꿔야 하는 시대가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날개 하소서.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에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무서운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은 적 없었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이 낭떠러지에서 그대로 떨어지라 하십니까? 벼랑이 벼랑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을 3천억 달러를 해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쏠려도
시장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 더 나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철없는 자의 키가 한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 단해의 헛발을 내딛는 추락입니다. 덕담이 아니라 날개를 주십시오. 비상에는 비상을 해야 합니다. 도끼서린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 지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든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에 처박힌 지식인들에겐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 하소서. 뒤처진 자에겐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겐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천년학의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우리 어린 것들이 다니는 학교 마당에도 황혼이 지고 있습니다. 더 어둡기 전에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날개를 펴게 하시고 갈등과 무질서로 더 이상 이 사회가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간다는 저 신비하고 오묘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아닙니다. 아주 작은 날개라도 좋습니다.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지금 외치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의 눈부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